최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 레벨은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 영국과도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브렉시트 리스크를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도 지난해 이미 FTA 재협상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일본처럼 미국이 갑자기 폭탄 관세를 부과하면 어떡하나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찬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아시아 국가가 FTA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파나마까지 이 5개 국가와 한꺼번에 한국이 FTA에 정식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중미 지역 인구는 총 4,500만 명으로 이번에 한국과 FTA를 맺은 5개 국가 합산 GDP는 21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파나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최근 전 세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연평균 7.1%씩 성장하는 동시에 중산층 비율이 44%까지 치솟으며 탄탄한 경제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미 경제 1위인 파나마의 무역 상황 먼저 봐볼게요. 이미 무역 협정을 맺어 관세가 거의 없는 남미와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들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4.3%로 중국의 2배 이상, 일본의 5배죠. 반면에 파나마의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 1위로 24%, 미국이 2위, 콜롬비아 3위, 그리고 한국이 6.6%로 4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로 일본의 3배가 넘는 규모죠. 한국이 파나마에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지 보시면 선박이 무려 75%에 달합니다.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글로벌 탑3 조선사인 머스크, MSC, 그리고 CMA CGM 모두 유럽에 있고 파나마에는 이 정도 규모의 해운사가 없으니 조금 이상해 보이죠. 이것은 편의치적 제도라고 해서 낮은 세금과 저렴한 외국인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라인이 덴마크의 선박을 등록하여 덴마크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하면 세금과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파나마와 같이 세금과 인건비 모두 저렴한 국가에 대신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독일, 덴마크 등 수많은 유럽 국가의 해운사들이 파나마에서 한국 선박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코스타리카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이고요. 온두라스에서 수출하는 전체 물품의 25% 이상이 자동차, 니카라과도 20% 이상이 자동차, 엘살바도르도 28%. 한국의 자동차와 선박이 중미 지역 수출의 핵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이 중미 지역 국가들의 수출하는 전체 품목 중에서 95% 이상에 대해서 즉시 관세를 0%로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를 얻어냈는데요. 중미 지역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코스타리카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타리카는 즉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 관세를 1%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등은 즉시 관세를 0%로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 이번에 중미 지역 5개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즉시 0%로 없애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직 중미 국가들과 FTA의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이 빠른 FTA로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휩쓸었듯이 이번에 한국이 중앙아메리카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의약품, 커피, 의류, 축전기 등에서 즉시 관세 철폐 혹은 단계적 철폐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수출하는 규모가 수입하는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관세를 5%씩 낮춘다고 하여도 1년 동안 중미 지역에 1조 원을 수출하는 한국은 5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되지만 매년 한국에 2천억 원을 수출하는 중앙아메리카가 얻는 세금 혜택은 100억 원에 불과한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국은 협정 배제 품목이 16개나 되죠. 반면에 파나마를 비롯해서 중미 5개 국가들은 배제 품목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 협정 배제로 설정한 쌀 관련 16개 품목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앞으로도 계속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중미 국가들의 협정 배제 품목은 0개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FTA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연달아 한국에 유리한 FTA를 성사시킨 주역들이죠. 밴더빌트 로스쿨 출신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과 하버드 MBA 출신의 여항구 실장님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린란드에서 지난 27년간 사라진 빙하의 규모가 3조 8천억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는 1990년대보다 2010년대 7배나 빨리 녹아내렸고 이로 인해 해수면은 10.6mm나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2100년까지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42.6도를 기록하는 등 서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하 감소량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금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 때문에 수해를 입고 있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덕택에 미국 동부의 숲들은 더욱 울창해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환경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메릴랜드주 산림 생장 기간이 연간 7.8일이나 늘어났습니다. 프리파커 스미스소니언 환경연구센터 연구원은 산림이 생장하고 있다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기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로 인한 생장 기간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빙하가 녹으면서 가장 큰 수해를 입은 국가는 러시아였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으면 해빙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자원 탐사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극권의 채굴 가능한 원유량은 900억 배럴에 달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인접한 서부 시베리아에 묻힌 엄청난 규모인 1325억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도 온난화로 인해 개발이 더욱 손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유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얼음에 갇혀있던 북극권 100개 두 곳이 새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유럽 아시아 항로보다 8,000km나 줄어 10일치나 운송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이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수면 상승은 지구 전체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난 9월 알래스카의 키발리나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는 유엔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전 세계 대도시들이 물에 잠기면서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금 이 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은 온난화가 지속되면 21개 도시는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함된 도시들을 살펴보면 태국 방콕을 비롯해 일본은 오사카, 고베, 도쿄 등 3개의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최근 국경지역 낙도 관련 정보를 모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낙도 조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작년 북부 홋카이도 북쪽의 작은 섬인 에산베 하나키 타코지마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수몰되기 전 평균 해발 1.4m 정도였습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만조시에 물밑에 잠기더라도 물이 빠졌을 때 수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지역 중 본토 또는 인근 섬으로부터 12L 이내에 있는 곳이면 그곳을 영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몰된 섬이 물이 빠졌을 때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곳을 기준으로 12L이던 영해가 육지로부터 10L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도 침수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이 지난 10월 내놓은 해수면 상승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2050년 베트남 방콕, 상하이, 뭄바이 등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인구는 약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는데 한국도 해마다 130만 명 이상이 침수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는 최근 파리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8%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파리 협약을 최종 탈퇴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현재도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며 파리 협약이 오히려 부정적인 경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민들 또한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로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중국 등 다른 탄소 배출 주요국들 또한 파리협정 준수에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탈퇴 결정은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